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싼 값에 건물 내놔도 안 팔려요. 솔깃한 얘기인데 무슨 내용일까요? 새마을금고입니다. 작년에 연체율로 인해 뱅크런 사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일부 새마을금고들이 보유 중인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만 않다고요? 그렇죠. 이제는 일부입니다.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자본금이 많이 좀 사라진 은행들도 있거든요. 워낙 부실하다 보고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찾아가시잖아요. 네. 사실상 이제 은행의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은행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산을 이제 팔아서 이걸 이제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그 자산마저도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방 같은 경우 좋지 않다 보니까 자금 확보가 이제 녹록치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해 말에 사실상 최하 등급 받았던 대구의 새마을금고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네. 지금 이제는 세 개의 부동산을 이제 매각 공고를 냈는데 사실 아무도 찾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매각을 해서 충당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10억 원 이하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네. 꼭 대구 쪽만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새마을금고 대부분이 지금 자산 매각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뜨거운 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제 불안한 건 그겁니다. 이제 문제점은 당장의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2의 뱅크런 사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금고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는 물론 내 돈이 사라지는 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타 금고가 인수 합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당분간 내 돈이 묶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고민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새마을금고면 대부분 이제는 내 돈을 수신 여신이죠. 예금도 해놓고 대출도 받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금융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 소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새마을금고에서는 펀드도 못 팔거든요. 네. 금융위에서만 사실 이제 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금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제는 다양한 대책들을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벌 재정사항이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서 불안감을 갖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면 새마을금고의 금리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좀 보면은 그 이자율이 높은 걸 보면 좀 한번 그래도 넣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좀 위험도가 높았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예금 이자를 많이 줄까라고 본다 그러면 시중 5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상품 없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규모가 탄탄하고 큰 은행들은 사실상 예금 금리 낮잖아요. 근데 새마을금고처럼 이런 조합으로 운영되는 이런 금고 형태 같은 경우는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높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당연히 이제 이자를 많이 함으로써 시중의 자금을 갖고 오기 위해서거든요. 시중 5대 은행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은 당연히 시중 5대 은행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 이자를 많이 줌으로써 이제는 고객들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는
뱅크런이 돌아온다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죠.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상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이슈가 있었죠. 물론 뭐 직원의 실수였지만 네. 너무 고금리 상품을 내놓은 거예요. 10% 이상짜리를 네. 내놨는데 기억납니다. 예, 근데 그걸 규제를 했었어야 했는데 얼마 이상 한도를 걸었어야 되는데 무제한으로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막 몰렸죠. 예, 뭐 전국에서 그냥 네. 몰려. 그거 원래 오프라인에서만 받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한때 이슈가 됐었지만 제발 해지 좀 해주세요라고 사실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금고 형태에서는 상호금융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자를 많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만 들으시면 새마을 금고 사정이 아직까지 그렇게 안 좋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또 예금주 분들도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 새마을 금고가 작년 뱅크런 이후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이야기도 좀 전해졌거든요. 뭐 거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뉴스도 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가요? 예, 뭐 맞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단 새마을금고 5월 말 잔액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신 잔액을 봤더니 259조 9천억 원 정도 됐는데 요 금액을 본다 그러면요. 실제 이제 여기 나오죠. 예수금 추이라고 본다 그러면 259조 5천억 원 정도 되다가 2007월에 들어와 갖고는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저게 이제는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된 퍼센테이지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241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훅 빠지죠. 2023년도 7월 달에. 18조 정도가 예, 그렇죠. 빠졌군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예전만큼 다시 이제는 예수금이 채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금융 소비자들이 좀 안전하다라고 느꼈나 봐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는 예금, 적금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기가 다시 한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지만은 일단 순이익은 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신 잔액은 높아지더라도 영업이 이제는 은행에서 사실상 새마을금고 입장에서 순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순이익 자체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가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됐는데 네. 실제적으로 보면 한 860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이제는 영업이익이 많이 다운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혹시나 이제는 고금리 상태다 보니까 금고 입장에서도 은행 입장에서도요 돈을 빌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더 추가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은 연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금고 제2금융권 아니면 상호금융 통해서 사실상 이렇게 대출 받으신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사실 돈을 못 갚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부실 채권이 되는 거고 부실 채권이 되다 보니까 장학임이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새마을금고 연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에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연체율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높아졌죠. 5%를 넘어서 거의 7, 뭐 8%까지 거기까지 올랐네요.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연체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런 점들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 사실 부실 채권에 대해서 소각은 하고 있어요. 새마을금고가 네. 연체 부실 채권에 대해서 이제 소각을 하고 있으나 하지만 워낙 규모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지금은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 얘기는요 일부 새마을금고 얘기입니다. 사실상 새마을금고는 금고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지방마다 서로 달라요. 그래서 모든 새마을금고를 통틀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지방에 있는 몇몇 새마을금고들이 좀 불안한 모습들은 확실히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좀 안심할 필요는 있는 건 중앙회가 존재하거든요. 새마을금고는. 네. 그래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이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겠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은 몇몇 시중에 있는 또한 지방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확실히 좀 징검다리처럼 좀 건너뛸 수 있는 지혜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건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등 대출 사고 방지를 위해 10억 원 이상 대출건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건전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래는 기준이 20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꼼꼼하게 봤던 게 20억 기준으로 봤다가 이제 부실제는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실 대출은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역 금고잖아요. 네.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영향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입김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아는 사람만 이제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대출해주는 사건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사실 네. 이 새마을금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규제가 또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 기준을 이제 10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보겠다. 원래는 20억이었다가 더 규제를 강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1단계와 2단계를 꼼꼼하게 보겠다. 그러니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심사 협의제 심의를 거쳐서 대출을 할지 말지 결정하고 또 2단계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대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말 그대로 대출해 줄지 말지.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실 대출을 막겠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이렇게 부실 대출 사고가 일어나면은 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자꾸 뭐 부실 대출이다 망한다 이런 얘기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도 안 가게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끌어내고자 정부가 강한 규제를 들고 왔다. 그래서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도 있군요. 뭐 건설사를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한 경우가. 그렇죠. 예, 실제 수사에 나선 케이스도 있고요. 뉴스에 아마 심심치 않게 이제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봐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시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는데, 근데 뭐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일부 새마을금고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새마을금고로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내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가 뭐 부실로 인해서 만약에 파산을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새마을금고법에 의하면요, 일단 그 근처에 있는 우량 새마을금고가 인수합병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금했던 거는 지켜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역사상 최악의 폭락장 대비해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악의 폭락장을 경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요사키 뭐 조만간 폭락한다 네. 이런 얘기를 그제였어요. 사실 자기의 그 트위터, 지금은 X죠. 자기 SNS를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실상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해왔던 분이세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로 오를 거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제 자기의 SNS를 통해서 폭락할 거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폭락할 거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한다고 이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기술 차트가 역사상 가장 큰 시장으로 붕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부동산, 주식, 채권, 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확 폭락하다가 이제 내년 말쯤에 다시 한번 강세장이 일어나면서 사상 최대 이익을 또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그 내년 말까지 폭락장에서 버티시는 분들, 버틴다 그러면 아마 뭐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상 이제는 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점 매수 기회다. 그렇죠. 네.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고 그거를 견딘다 그러면 인내심에 대해서 이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일단은 팔지 말고 버텨라. 그리고 내년 말에는 이거를 보상받을 거다라는 게 이제 주요 논지죠. 근데 약간 애매한 게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로 오른다라고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솔직히 믿지는 않는데 뭐 표현에 의하면, 기요사키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걸 버티고 내년 말에 가서는 이게 $10,000,000로 도파할 것이다. $10,000,000. $10,000,000 우리 돈으로 보면 138억 원이거든요. 한 코인당? 지금 우리 돈으로 한 8,5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1억도 안 됐는데. 그 1억도 안 되는데 내년 말 가갖고 폭등하면은 $10,000,000까지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이게 네.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일단 뭐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본인의 의견을 이제 표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전망이란 게 사실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 정말 경제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잖아요. 그렇다 보니 솔깃하게 듣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틀렸고요. 폭락장 뒤에 내년 말부터 강세장, 또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건데 역시 투자는 개인의 판단, 개인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투자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했던 거에서 손해를 보면은 본인 책임이죠. 그걸 누구한테 원망하거나 누구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한 정보와 그다음에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요사키가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8월 25일까지 35만 달러로 도파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1코인이 35만 달러.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는 5만 9천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본다면 우리 돈으로 한 8,800만 원 정도 될 거야. 지금 8,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35만 원까지 돌파하는데 아마 이거 얘기 듣고 나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으로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만 9천 달러니까 택도 없죠. 35만 달러에. 네. 모르죠. 뭐 8월 25일까지라고 했으니까 8월 25일까지 정말로 35만 달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즉 한 달 만에 그렇게 폭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기요사키에 대한 뭐 신뢰성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는요 누구의 말에 이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꼭 필요해 보이고 너무 이런 자극적인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쉽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게 뭐 주식이 더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으면 말씀을 못 드려요.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거든요.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누가 오른다고 해서 투자하거나 누가 뭐 떨어진다고 해서 인버스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뉴욕 증시나 코스피 모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영향력 있는 인사의 말에 휘둘리기가 쉬운데 어떻게 하면 나만의 투자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일단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차트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음봉, 양봉 이런 차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 지표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상 지금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이번 연도에 S&P 500 지수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죠. 그럼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PCE 지수라든지 뭐 소비 물가 상승률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표들을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의 향배를 여러분께서는 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주식시장 왜 오를까요? 지금 오르는 이유는요. 9월 금리 인하설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지금 파월 의장이 어제 새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너무 늦춰져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타이밍에 맞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잘 흐름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월의 금리 인하가 지금의 주식시장,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제 개인적 의견은요. 일단 지금의 거시 환경, 매크로 환경으로 본다 그러면 9월의 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패드워치,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서 지금 많은 거의 확률이 90%,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전망을. 그래서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갑자기 막 다른 데서 전쟁이 하나 딱 터진다든지 뭐 진짜로 뭐 기후 재앙이라든지 전염병이 이러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이제는 매크로 환경 봤을 때는 지금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내릴까? 우리나라의 금통위는 10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의 금리 인하가 올해에는 저는 한 번 단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한 어떤 시기에 맞춰서 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 다 돈 빼잖아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서 돈 다 뺐거든요. 지금 많은 어디로 투자들 이동하고 뺐어요. 있나요? 주식으로 갔죠. 머니무브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 주식시장으로 다 옮겨갔고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 방송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이 선반영돼요. 한 6개월 정도 선반영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선행지표예요. 사실 경제의 선행지표가 주식시장인데 그냥 6개월 정도 선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나중에 이제 영향을 주느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가요. 돈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고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고점 이후부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흐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읽으셔야 돼요.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이 텀이 1년이었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1년으로 봤거든요. 주식시장 고점 이루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에 반영 오는데 1년 정도였는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네. 그래서 6개월 주기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돈이 몰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라는 거.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갑자기 전쟁이라든지 코로나, 유가 변동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사실상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고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는 뭐 지금은 다 이제 홈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객장에 이제는 그 주부님들이 많이 오시거나 그다음에 길거리 지나갈 때 이제는 뭐 대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주식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 고점이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정말 뭐 옛날 얘기고요. 사실 고점은 코로나19 지난 이후에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언제 고점이라는 걸 사실 읽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오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뭐 어떤 기준선은 뭐 흔들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고점은 아니라는 거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아직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수급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없어서 못 팔아요. 어떤 얘기일까요? 요즘 두바이 초콜릿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편의점들이 잇따라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는데 내놓기가 무섭게 완판되면서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초콜릿이길래 그런지 평론가님 혹시 드셔보셨나요? 아,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아니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초콜릿이냐? 아, 이게 굉장히 좀 워낙 자료 화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초콜릿 자체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SNS상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초콜릿이 있어요. 특히 이제 MZ 세대들한테 이게 두바이 초콜릿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뭐 촉촉한 아주 끈적이는 아주 맛있는 뭐 재료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카다이프라고 보통 부르죠. 저기 이렇게 좀 보이는 게 국수예요, 국수 사실. 예, 카다이프라고 해서 얇은 그러니까 국수면인가요? 예, 이게 이제는 그 아랍 쪽에서의 국수. 우리나라 이제 네. 국수랑 똑같아요. 이게 네. 아랍권에서 즐겨 먹는 이제 면발 이렇게 보시면 되는 면인데 저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여서 식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파스타치오도 들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먹으면 달달 녹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안 먹어봤는데 일단 이게 지금 SNS상에서 굉장히 인기라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없어서 못 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 뭐 아랍용에서 쓰는 이제 국수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다이프를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약간 우리말의 입맛에 맞게 우리나라 면을 넣어서 좀 새롭게 이제 변형이 출시한 됐군요. 네. 예, 비슷하게 출시한 초콜릿도 그것도 없어서 지금 못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장년층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장년분 저게 뭐야 그러실 거예요. 아마 손녀 손자들 아니면은 뭐 자녀들은 저거 없어서 못 삽니다. 그래서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주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실제로 제 친구가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어서 네. 방송 전에 물어봤어요. 네. 이게 정말 인기냐. 근데 한국보다는 현지에서는 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고요. 네. 근데 이 카다이프가 들어온 이 초콜릿을 위해서 편의점, 백화점 오픈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또 인기를 입증하듯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들 제품에 웃돈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 그렇죠. 한 편의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다이프 대신에 우리나라의 그 면을 넣어서 네. 이제 만든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게 시중 가격으로 한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리셀러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되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한 7,500원? 그러니까 오히려 더 두 비싸게 배 가격을 주고라도 먹는군요. 거의 뭐 더 많은 이윤을 붙여서 파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젊은 세대 중심으로
굉장히 이 두바이 초콜릿에 대한 인기가 갑자기 치솟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여기서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아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화적 현상을 잘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왜 MZ세대들이 뭐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이게 왜 인기가 많아졌냐 그러면 구독자 400만 명이 넘어가는 한 크리에이터, 틱토커거든요. 네. 이런 크리에이터가 이 초콜릿을 먹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 영상이 이제 바이럴이 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그게 또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SNS상에서 이런 틱토커 유튜버들이 이걸로 또 먹는 장면을 쇼폼으로 해서 퍼뜨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기가 되고 바이럴이 되면서 이 상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 아니면 내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럼 내 상품을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에 봤을 때 이러한 어떤 문화적 현상, 쇼폼을 통한 마케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콜릿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 초콜릿이 어떻게 유명해졌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젊은 친구들에게 짧은 순간에 있을까? 퍼졌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꼭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구하기 힘드니까 키트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행을 보면 예전에 뭐 허니버터칩이나 맞아요. 먹태깡 같은 과자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변이나 SNS에서 모두가 향유하는 것을 나만 하지 못하면 좀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심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이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예요. 밴드웨건 효과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서부 개척 시대에 말 그렇잖아요. 이제 밴드웨건, 그러니까 막 음악을 연주하는 마차가 이제 앞서서 갑니다. 그럼 뒤에 있는 우르르 이제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SNS에서는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밴드웨건 효과. 그러니까 이제 틱톡커라든지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이걸 먼저 이렇게 딱 치고 나갑니다. 먹는 모습.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마차들, 그러니까 일반 SNS 하시는 분들이 우르르 쫓아가요. 이게 하나의 유행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나의 유행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저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 과거에 이런 밴드웨건 효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금방 말씀하신 허니버터칩도 그랬잖아요. 되게 유명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한 번 인기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흐지부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일단은 뭐 한번 밴드웨건 효과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는 많이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는 꼭 함께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해봤으니까 이제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희도 편의점 가다가 오늘 있나 하고 그쵸.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가계빚도 나라빚도 고공행진 대책은입니다. 정부도 가계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은 여전하고 또 가계도 소득 대비 빚 부담과 빚 증가 속도가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권혁중 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빚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가계 소득 대비 빚 부담 정도가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아마 이 방송 보는 중에서 빚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소액이라도 아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출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황을 살펴볼 거고, 그래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그게 이제 나에게 고스란히 정책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슈 첫 번째 토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지금 보면은요 소득 대비 빚 부담 정도가 세계 4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국제결제은행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한 17개 국가에 대해서 이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분기별로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 연봉 대비 1년치의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나의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겁니다. 내 소득이 1억이야. 그런데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 다 합쳐서 4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은행권에서는. 왜? 40%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은행은 40%.
그다음에 비은행 거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중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을 더 받고 싶어도 연봉이 1억이신 분들은 4천만 원을 넘어가서 대출이 안 나와요,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국제결제은행이 17개국의 이제 DSR을 조사한 거예요. 가계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세계에서 17개 중에서 이제 4위에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소득 대비해서 많다는 거죠, 지금. 네. 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14.2% DSR이 지난해 기준입니다. 가계 부분이고 DSR이 14.2%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보면은요, 뭐 노르웨이가 18.5, 호주가 18% 이렇게 나면서 뭐 1, 2, 3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4위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소득 대비 부채가 지금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DSR이 14.2%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높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아니 DSR 14%면 은행에서도 40%를 묻고 있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이게 계산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국제결제은행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소득 부분이죠. 이제 분모입니다. 소득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금융부채가 없으신 가계도 다 포함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분모가 커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분자 부분을 봐볼게요. 위에 부분이죠. 이게 또 DSR을 적용을 할 텐데 원리금 총 부채잖아요. 그러면 장기 부채 같은 경우에는 쪼개서 들어가니까 적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가 계산할 때 18년으로 봅니다. 18년으로 나눠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분자가 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과소 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사실상 좀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좀 빗대어서 설명드리면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DSR을 계산했거든요. 어느 정도 나왔느냐? 지금 평균 지난해 4분기입니다. 38.5%.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예, 38.5%. 그러니까 40%를 못 넘기게끔 했기 때문에 거의 다가 40% 언저리에서 묶여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8.5%가 더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많은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빚 규모도 상당한데요. 빚 갚는 부담이 커지는 속도도 빠른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앞서 얘기한 소득 대비 빚 부담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절대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통계가 중요한 게 속도거든요. 속도. 네. 이게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에 대한 속도, 내가 이제 소득 대비해서 빚이 늘어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난해 DSR 같은 경우가 전년이 2022년 대비해 갖고요 0.8%포인트 정도가 이제는 올랐습니다. 근데 네.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제 우려스럽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이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DSR 순위가요 5, 6위 정도 순위였다가 코로나 19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다 아실 겁니다. 막대한 유동성 풀었죠. 그때 막 말 그대로 영끌족부터 시작해갖고 포모족들 막 내가 무조건 사야 돼. 대출 받아서 레버리지 일으켜서 엄청나게 자산시장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대출 많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봤더니 3, 4위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순위가 높을수록 뭐죠? 내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게 하던 게 3, 4위로 오르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도 걱정이에요. 사실 지금 아직 대출 때문에 억눌리신 분들 가게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대출이 좀 가계 대출 중심으로, 특히 주담대 중심으로 좀 늘고 있는 부분들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걱정스럽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20년이었나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식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을 때 아닌 B2가 유행했습니다.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인 건데요. 금리가 높아지면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요즘 B2가 다시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대 은행 가계대출이 나흘 사이 2조 원 넘게 늘었다고요? 네, 이게 가계 대출 느는 게 무섭도록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돈이 또 몰리고 있다라는 게 이 가계대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일단 통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중 5대 은행의 4일 기준입니다. 10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대출 잔액이 총 710조 7천 558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쭉 오르는 모습이 좀 보이죠. 소폭 좀 빠지다가 다시 한번 이제 4월 달부터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시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에요. 이 가계대출은요, 사실상 다른 걸 다 포함합니다. 주담대 포함하고요, 기타 대출 다 포함해서 나오는 게 가계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6월 말과 대비해서 그 짧은 사이에 2조 1천억 원 정도가 는 거예요. 네. 거의 한 4일 만에 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얼마 안 되죠. 이게 4일 기준이니까. 네. 그 2조 원이 4일 만에 늘었다는 거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가계대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면 가계대출 중에서 주담대랑 기타 대출을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담대 같은 경우가 이게 6월 말 대비해서 8천억 원 정도가 이제 증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담대 쪽에서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대출이. 그다음에 문제가 신용대출 부분입니다. 원래 사실 신용대출 부분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감소되고 있었거든요. 네. 가계대출에서. 그래서 이제 주담대가 끌어가고 신용대출은 이제는 감소가 되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승 압력을 좀 낮췄는데, 이번에 7월 달 들어와서 지금 신용대출마저도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주식시장 뜨겁잖아요. 네. B2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용융자 잔고 받아갖고 이거 뭐 말 그대로 증권시장에서 돈 받아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용대출마저도 증가되고 있다. 이거 컨트롤 못하면 2021년도 꼴 납니다. 그거 아직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21년도가 자산 가치가 완전히 거품이 일어날 때였거든요. 최고치였습니다. 21년도 10월 달까지가 최고치였거든요. 부동산이 완전 거품이 낄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대출 많이 일으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의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상향되고 그래프가 이쁘게 오르면 사실 좋은데, 이게 급작스럽게 오르면요 또 급작스럽게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는 결국에는 손해를 보신 분들이 나와요. 특히 어떤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느냐, 공부가 안 되신 분들, 그 다음에 투자 철학이 없으신 분들,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신, 한마디로 빚을 일으키신 분들은 사실 감당할 수가 없는 부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B2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생아 특례 대출 역시 폭발적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5개월간 6조 원 신청했다고 하는데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꼽힐 수 있는 수준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생아 특례 대출, 그러니까 작년도 한 11월 달, 12월 달에 네. 그랬었어요. 이게 1월 달에 출시했던 말이에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과연 특례 대출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게 이제 궁금했었는데, 현재 지금 보면은 출시 5개월 만에 6조 원가량 대출 신청 금액이 들어왔거든요. 네. 물론 이게 다 대출 승인이 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6조 원 정도 들어왔다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쪽에서 뭐 자금 대출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특례 대출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특례 대출이 두 가지거든요. 내 집 마련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디딤돌 대출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금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투 트랙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하거나 전세자금 마련하거나 이 특례 대출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뜨거워진 이유를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이런 정책 자금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책 자금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결혼, 출생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정부가 정책 자금, 부동산 쪽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는 계속적으로 대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통계를 보면은요, 구입 자금으로 전체의 75%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또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런 디딤돌 대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입 자금이죠. 이런 구입 자금을 통해서 어디에 집을 많이 샀느냐? 33%가 이제는 경기도에서 집을 샀고요. 그다음에 인천이 8%, 서울이 7% 순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이게 이제 6억 원 이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는 경기도권에서 많이 이 특례 자금을 받아서 구매를 했다는 것이 통계에서도 잡히고 있습니다. 네.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뛰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를 첫 번째 꼽아드린다 그러면 이제 피벗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피벗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하가 돌아온다 그러면 부동산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야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이제는 자금을 가야겠죠. 확보하려는
눈여겨짐이 보여요,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는 대출 레버리지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거기에 발맞춰서 시중 금리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 5대 은행의 이제 대출 금리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생각보다 최소 한 보면 하단이 2.9%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 시그널도 있죠. 실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부동산 투자하려고 했더니 금리도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과 맞물려서 이제 특히 똘똘한 한 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는 많이 매수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DSR 2단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또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래 이게 7월 1일부터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선수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들어가니까 야 이거 막차 타야 돼. 그래서 6월 달에 막 이 규제 피하기 위해서 받았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몰렸던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서울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우상향될 가격이 우상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전세 가격이 지금 57주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도 많고요. 전세가율도 높아지다 보니까 갭 투자를 자극할 요소가 딱 갖춰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의 매수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뭐 예전부터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역시나 이 현실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통화 긴축 상태지만 아까 말씀 주셨듯이 시장 금리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시중 5대 은행이 전략이 그거였어요. 상반기에 대출 밀어내기. 네. 그러니까 사실상 증가율을 2에서 3% 오버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보통 그럽니다. 은행들은 상반기에 일단 대출을 다 해요. 그런 다음에 하반기에 들어와서 대출 조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을 좀 아시는 분들, 은행과 좀 친하신 분들은 상반기에 대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뭐 투자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상반기에 대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낮아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금리, 부동산에 이제는 고정금리 같은 경우가 고정연금리가 2.9%짜리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찾아보면. 네. 정부가 이제 압박을 하고 있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조금씩 높여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대출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가 생각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은행에서 레버리지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신용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용금리 봤더니 하단이 4.16%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히 뭐 레버리지 일으켜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눈에 보인다. 그래서 이거 지금 못 잡으면 이거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번 분위기 상승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대출 받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막차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온다 그러면 더더욱 이런 심리 현상이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중요한 게 정책이 중요한 게 시장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 DSR 2단계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가 9월로 2달 연기했거든요. 이렇게 시장을 혼란하게 하면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안 믿거든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시 이거는 비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막차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많은 분들이 우르르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말씀드리니까 절대 여러분 그 시장에서는 뭐 정책에서는 시장을 헷갈리지 않게끔 좀 예고한 대로 스트레스 DSR 2단계처럼 그렇게 갑자기 변동하지 말고 예고한 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와 또 부동산값 상승 전망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 조위 기회도 나섰습니다. 차주들 상환 능력 충분히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라면서 압박을 했다는데요. 은행에 너무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정책이 엇박자예요. 한 곳은 대출 조익에 들어가고요. 한 곳은 대출 완화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그 금리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내리는 타이밍은 보고 있지 실제 계속적으로 변동은 없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사실 고금리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돈을 쪼입니다. 근데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률이 목표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정책 자금을 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동산,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것처럼 푸니까 이게 사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이 엇박자 나는 부분들은 좀 통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정부다 이런 어떤 목소리가 지금 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첫 파업, 반도체 생산 차질 빗나입니다. 삼성전자 소속 최대 노동조합이 지난 월요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노조 측 목표는 생산 차질이라고 하는데요. 쟁점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이라는 점에 대해 놀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파업이 시작됐습니까? 이게 정말로 좀 안타까운 건데 이게 네. 노조의 목표를 아예 그냥 언론에 대놓고 얘기를 하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차질이 목적이다. 저는 솔직히 그 워딩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아니 자사 직원들이잖아요. 그냥 당연히 이제는 일리는 있어요. 만약에 노조에 대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생산 차질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노조의 어떤 협상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는 언론에 대놓고 생산 차질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냥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좀 굉장히 미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그러니까 전삼노의 어떤 파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년 만이거든요. 창사 55년 만에. 지금 과연 그 힘의 싸움을 누가 갖고 오냐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미래의 어떤 경영이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경영진은 무대응입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전혀 무대응하고 있어요. 왜? 기싸움에서 밀리면 앞으로 계속 파업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삼노,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노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래는 사실상 2차 파업을 15일부터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무제한 파업. 오늘 발표했어요. 오늘. 그래서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반도체 쪽인데 이 반도체에 대한 생산 차질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 생각해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제한 파업이 돼갖고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모르죠. 그건 정말로. 실제 생산 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전삼노 같은 경우가 조합원들 같은 경우 전체의 24% 정도 돼요. 전체 그 삼성전자 임직원 대비해서 네.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게 50% 넘어가진 않고 24% 정도 되는데 문제가 이 전삼노의 절반 이상이 DS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삼성전자는 C 가전 부분, 네. 그다음 IM 모바일 솔루션이 있어요. 모바일 인포메이션 IM 부분. 한마디로 이제 갤럭시죠. 이쪽 부분이 있고 그다음 DS. 한마디로 이제는 반도체 영역입니다. 디바이스 솔루션. 그러니까 부분이 좀 나눠져 있는데 이 전삼노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조의 그 절반 이상이 이 DS 부분에서 포함이 돼요. 네. 그러니까 DS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게 뾰족한 지금 답은 없다. 서로 힘싸움에 들어갔고 앞으로의 어떤 이제는 노조와 경영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힘싸움이기 때문에 뾰족한 지금 뭐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무엇보다 가장 눈길이 쏠리는 부분은 최근 AI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 실적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노조의 총파업이 반도체 훈풍에 제동을 걸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또 우려스럽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풀리지 못하는 이유가 노조 입장에서 굉장히 말 그대로 좀 삼성 경영진에서 들어주기 어려운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네. 우리가 파업하는 동안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배상해줘.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논리가 잘 안 맞죠. 근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런 장기적으로 파업이 된다 그러면 생산에 차질이 이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삼성전자 분위기 좋거든요. 네. 삼성전자 분위기 지금 아시겠지만 2분기 잠정 실적이 10조 4천억 원 정도 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이제 반도체 특히 말씀하셨던 AI 반도체에서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한마디로 파트너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파트너사에서 계약을 맺어서 삼성전자 칩을 사가는 회사들이 삼성전자 파업해서 이게 만약에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약속 기한 안에 D램, 낸드, 그 다음에 이제 HBM 납품을 못해. 그러면은 누가 삼성전자랑 계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 힘들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좋은 건 아무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고 12만 전자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파를 끝내고 이제 봄을 맞은 반도체 호황인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때 생산을 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삼성전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은 무대응이 뭐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어느 정도 이제는 협상력을 가지고 노조와 이제 타협을 이뤄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노조도 무리한 요구
요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에는 반도체라는 거는 국가 산업과 직관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주축적인 산업이라고 평가하셔서 좀 이번 노사 타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주식시장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시총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큰 부분을 20% 넘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면 코스피 지수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노사가 좀 머리를 다시 한번 맞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